정치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염수 방류 6개월 보류 등을 일본 정부와 협의하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국내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책임을 지겠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출생통보제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모레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이태원 특별법을 놓고는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뉴질랜드 국회의장에게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국전 당시 전시 수도였던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개최한다면 국제사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귀국 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과연 통합과 갈등 중 어느 쪽으로 향할지 점쳐보고, 내일로 예정된 윤 정부의 첫 개각에서 이동관 특보 등 인사 논란의 쟁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근거 없는 오염수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해 어민과 상인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가 오염수의 안정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방류는 안 된다고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오염수 괴담 대응과 어민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야당이 과학적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해 수산업계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는데, 오염수 방류 7개월 후 국내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5개월에서 7개월 뒤에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를 해서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은 5개월, 6개월 뒤에 방사능이 유입이 안 됐었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친윤계 의원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에선 횟집 사장 하문경 씨가 강연을 했는데 괴담과의 싸움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6개월 보류와 같은 민주당의 7대 제안을 수용하고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찰 단장으로 일본을 다녀온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불참했고 민주당은 떳떳하지 못한 거냐며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오염수 공세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책을 논의했는데,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을 강조하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유령아기를 막기 위해 병원의 출생정보를 지자체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또 예비군 참여 대학생의 출결과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을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보충 수업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9일차에 들어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야4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 서울 도심에서 거리 행진을 이어가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고 피해자도 광범위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4당은 내일 오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처리안건 지정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오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민생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반면 노란봉투법, 이태원 특별법을 놓고는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 통보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여야는 가족관계법 등록법을 개정해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함께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책을 논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에서는 이미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심사기관으로서 의견을 모아서 법사위에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상황이라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출생통보제와 함께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던 보호출산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이의 부모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할 예정인데 167석의 민주당과 6석을 가진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고 있어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안건 지정 표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이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이 7월 총파업을 위해 모은 46억 원의 투쟁 기금을 희생자 구제에 쓴다고 밝혔다며 이는 불법 폭력 행위를 예측하고 돈을 미리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계속하는 한 당정은 민노총의 어떤 타협과 관용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모인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김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에게 대통령실 꼭두각시로 공영방송 장악에 들러리 서는 행태를 멈추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슈픽 서하단 개건 기자와 오늘은 예비군 학습권 보장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단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당정이 예비군 학습권을 언급했는데 먼저 이 논란이 어떻게 불거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예비군은 사실 병역을 맞춘 20대 또 30대 남성들이 해야만 하는 국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죠. 국립대와 또 주요 사립대의 교수들이 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을 해서 수업에 결석을 해야만 했던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줬던 사실이 알려져서 이 커뮤니티가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성균관대의 교수의 경우에 이 출석 인정을 위한 서류가 무엇이냐고 문의하는 학생에게 이 조국과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라면서도 이 1점 감점이라는 이 결석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니 인내로 받아들여라라고 답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고요. 서강대의 한 교수는 이 수업 퀴즈에 이 예비군 훈련 때문에 불참한 학생에게 0점을 줬다가 결국엔 이 사과와 함께 재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특히 이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이 비판이 좀 쏟아졌던 지점인데요. 이에 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을 결석을 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이거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참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좀 손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취지로 진행이 될까요? 네, 결국에 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을 했을 때 감점과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이 학습권을 보장하는 게 결국 주된 내용입니다. 이주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이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요. 국방부와 협조를 해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당정은 이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이 학칙의 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게 학칙을 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위법이 있을 경우에 고발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태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언급했던 대학 케이스들을 거론을 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한 학생에 대한 올바른 대우와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 20대 남성 표심을 염두에 둔 이 국민의힘의 행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뭐 어찌됐든 부당한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민생을 강조했는데요.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운을 띄웠던 안타까운 사고 뭐였습니까? 네, 이 경기 군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한 빌라에서 80대 노모와 또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이제 어제 네. 나왔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80대 노모와 이 50대 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50대 아들은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현재는 무직이고 월 12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았고 또 지난해까지는 긴급지원 생계비죠. 180만 원 가량을 수령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열린 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 지점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해서 매우 참담하다라면서 10명 중에 4명이 이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고 또 자영업자의 부채에 1,034조 원으로 이 사상 최대치며 연체율도 8년 만에 가장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경기 회복과 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에서 민생경제회복 TF가 출범했는데 이에 맞춰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죠. 이 민주당이 이 민생경제회복 TF 출범에 대한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추경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었는데요. 이 단장을 맡았던 강훈식 의원은 이 역대급 폭염과 이 폭우가 예상되는 올 여름에 취약계층들이 더 고통을 가중받을 것이라며 이 TF를 통해서 막연한 기대감과 낙관론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민생난 극복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이 무더위도 시작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본격화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되는 대목입니다. 박강원 원내대표도 어제죠. 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민생 대책이 추경이라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민주당은 이 나머지 야당들과 협의를 해서 이 추경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요. 바로 오늘 후쿠시마 관련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에 운동권 출신의 인사를 초청을 해서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강연자였던 함은경 씨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친윤계 공부 모임이죠. 이 국민공감이 11번째 강연의 세미나의 강연자로 초청한 사람이 바로 함은경 국민동행 전북지부 대표입니다. 네. 사실 운동권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사입니다. 이 서울대 물리학과 8위학번 출신으로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이 핵심 주동자로 이 당시에 검거돼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특사로 석방이 됐는데 현재는 전북 국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민의힘 이 행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운동권이라서 꼭 모신 건 아니고 이 물리학과 출신으로서 오염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횟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셔서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을 더 설득할 수 있을까를 서로 공부하기 위해서 모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야권의 의혹 제기를 좀 겨냥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함 대표는 사실 단순하게 오염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반일 민족주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함 대표는 이 당사국인 일본도 또 미국도 캐나다도 중국도 논란이 없는데 우리만 지금 오염수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다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했던 이 죽창가 발언을 놓고서 반일 감정을 부르겠다.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반일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한 셈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이 세미나 직후로 민주당의 후쿠시마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원장도요, 여당이 보지도 못한 이 방류 철회 촉구 견의안을 강행하고 또 유엔 총회 의제까지 하려고 한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은 이 연일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발맞춰서 이 민심을 설득하는 데 집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 달 초에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일련의 전략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고맙습니다.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아드리안 파키 루라회 뉴질랜드 국회의장과 만났습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뉴질랜드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웰링턴 국회를 찾아 아드리안 파키 루라회 뉴질랜드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BIE 회원국인 뉴질랜드를 향해 부산 개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전시 수도였던 부산이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태평양 도서국과 국제사회의 번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의회 교류와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가 친환경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점을 들어 김 의장은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 분야의 협력이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이에 루라웨 의장은 한국이 뉴질랜드의 5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올해 정전 70주년 기념 참전용사 방안과 뉴질랜드 국립전쟁기념공원에 추진 중인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 뉴질랜드 국립전쟁기념공원으로 이동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방명록을 남기는 등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이후 김 의장은 한국계 5선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 의원을 만나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오는 8월 개봉을 앞둔 박원순 전 시장 관련 다큐멘터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큐 제작 소식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와중에도 민주당은 중단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침묵은 무언의 긍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침묵하고 속으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해당 다큐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자신 정치의 원점이라며 출국 당시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우선 인사드릴 곳이 많다며 현재는 거기까지 행보를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정준칙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 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의 합리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계 주요국의 경우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재정준칙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는 동시에 예외 조항 발동과 후속 관리 방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2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낙연에 거는 기대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 후 첫 행보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엔 서른 의원과 윤영찬 의원도 동행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참배 일정 의미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행보에 대한 질문엔 인사드릴 곳에 인사드리는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이 전 대표의 DJ 묘역 참배를 두고 국내 정치 복귀에 본격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민주당 일각에선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오셨고 또 거기에 또 기대를 거는 분들도 있고요. 또 현 정부의 조언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짚어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또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열과 갈등에 지친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분들의 기대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로서 전 정부를 잘 이끌어줬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에게 조언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짚어내는 등 이 전 대표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분열과 갈등에 지친 당원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이 전 대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갈등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에 대한 동상이몽 기대심이 드러나는데요. 독립운동하다 오신 분처럼 많은 반영을 받고 그러시던데 야당이 얼마나 질밀하고 답답해요. 야당을 좀 정리정돈하고 뭔가 대안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낙마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을 상당히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로 만들려고 할 것.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현재 민주당을 정리정돈하고 대안을 보여주지 않을까 한다는 기대심을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김재현 최고위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낙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면서 갈등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민석 의원은 이 전 대표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낙연 대표님께서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한 가지 일이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십시오. 큰 통합의 길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가시면은 함께 승리하는 그래서 총선 승리도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행보 시동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강조하는 친명계.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는 민주당에 두 사람의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영입의 조건은입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 모임 마포 포럼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난 8일 마포 포럼을 이끄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조정훈 의원을 초청했다고 하죠. 조 의원은 2시간여 동안 강연을 펼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표는 조 의원을 향해서 비전도 좋고 사람도 좋다면서 혼자 정치하지 말고 같이 해야 한다면서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죠. 국민의힘으로 넘어와도 되겠다라고 조 의원님께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마포 포럼에서 불러주셔서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수술 칼로서 저를 사용하고 싶으신 의사가 있으면 저는 기꺼이 수술 칼이 될 의지가 있습니다. 이에 조정훈 의원은 꽃꽂이용이 아닌 수술용 칼로 쓰겠다면 기꺼이 수술용 칼이 되겠다면서 여권의 러브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서도 많은 연락이 온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이라는 분들 제발 좀 국민의힘 좀 바꿔달라. 제발 좀 국민의힘 좀 개혁해달라. 이런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입하려면 계약서 써야 되는 건데 아직 뭐 계약서를 제시받은 적은 없고요.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도 확장성을 대표하는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개혁이라는 수술용 칼을 쥐어준다면 민주당에도 갈 수 있다면서 양당에 모두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속속 창당하고 있는 제3지대에서도 조 의원을 영입 1순위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조 의원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의힘이 이제 공부 모임이죠. 이제 국민 공감 이 모임에서 미 문화원 사건의 86 운동권 출신, 현재 이제 전북 군산에서 이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문경 씨를 초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제 이분이 만약 방류 후에 방사능이 나오면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까지 했는데, 이 함운경 씨는 지난 그 대선 때 윤 대통령이 또 면담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그 의원 몇 명이 현재 그 단식 농성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어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담은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가 치킨 게임, 밀리면 끝장이다, 뭐 이런 좀 출구 없는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두 분의 관련 이야기 먼저 신경민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하문경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놀랄 일은 아니고요. 이미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지지 선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미문화원 사건이라는 그 기록과 이력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별건으로 네, 전혀 다른 네. 건이니까요. 그 민주당은 이제 이번 주말에도 다시 또 거리로 나가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여야가 정말로 극렬하게 끝까지 가자는 기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결국 일본만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어떤 스탠스를 가지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의 여야가 1년여 전 대선이 있기 전에 입장을 아예 양당이 사그리 바꿔가지고 정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꼴이, 이건 아마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집권을 한 윤석열 정부가 거의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일본으로서는 매우 즐거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의 성격상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여야가 힘을 합해서 일본과 얘기를 하고 일본을 설득하고 일본과 싸워야 되는 사안이지, 이렇게 여야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기분으로 가는 건 저는 국익을 위해서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간의 끝장 대결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웃 국가 일본만 도와주는 격이 된다. 네.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게 언제입니까? 2021년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본 정부 결정을 했고, 그 전에 5년 전에 이미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가장 빠르고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해양 방류로 정한 거예요. 2년 전에 일이야.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인데, 제가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가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좀 더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왜 IAEA 기준에, 국제 기준에 맞다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IAEA라는 것, G7이라는 것, 여러 단체에서 과학적 기준에만 맞으면은 그건 일본의 주체적, 주관적, 그러니까 그 권위가 뭐랄까 주권적 요소라고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문재인 정부 때는 내렸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다시 그럼 우리가 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일본 쪽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해안이 오염됐다, 우리 물, 우리 바닷가도 완전히 엉망이 됐다는 걸 근거를 내야 되는데, 2011년 이후에 12년이 지났지만 미국을 갔다 와서 두 번이나 올 시점이 됐지만 90몇 군데 우리 해안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방사능의 흔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반대할 만한 없는 거, 우리 철회를 요구할 만한 네. 방류 결정을 철회해라.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는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월성 같은 데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국제 기준과 우리나라의 국가안전위원회의 기준에 따라서 방류 결정을 했는데 일본이 자, 결정 도저히 안 돼, 그만둬라고 하면 우리가 또 그만둘 수 있나요? 입장을 바꿔놓고 본다면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안 들지만 일본의 급박하다 사정도 있다고 하니, 그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서 지켜봐야 된다. 4, 5년의 시간적 여유는 있다. 그든 말씀드리지만 물이 알라스카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쭉 도니까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갔다 오면 4, 5년 걸린다 하니 그때까지 좀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저는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 이게 방류가 안 된다. 해양 방류 안 된다. 그러면은 자, 일본,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해양 방류 외에 앞으로 다른 기준이 뭐가 있는지를 국제 펀드를 만든다든지 기준을 해서 좀 같이 설정해 줘야 돼요. 그게 네. 아니라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겠으나, 자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이걸 유엔에 간다고 IAEA는 못 믿고 유엔 총회는 믿어야 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국내 또 그 정치 이야기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낙연 전 그 민주당 대표가 귀국을 했죠. 귀국 후 첫 일정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뭐 출국 전에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차 방문한 자리에서 DJ는 자신의 정치적 원점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함으로 해서 그 특히 이제 민주당 안에 그 정치 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제 커다랗게 판을 전체를 다 뒤에 흔들 수 있는 태풍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좀 이렇게 좀 작은 태풍의 찻잔 속에 그런 역할에 머물 것인지 두 분의 이야기를 또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신경민 의원님은 지난 그 귀국 주말 그 공항에 현장에도 계셨죠? 네, 공항에 그게 이제 2시 원래 예정인데요. 요새 그 유럽 공항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1시간 정도 늦어졌어요. 네, 연착이 됐군요. 네. 그런데 저도 공항에 가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다 그럴 것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정도의 인파가 있었고, 그 인파들의 환영의 열기, 그러니까 그날 공항에서의 그 환영 인파의 양과 질에 있어서 깜짝 놀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1년여 동안 보여준 정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의 어떤 반응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좀 지도자다움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낙연 대표가 훌륭하고 잘나고 괜찮아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굉장히 불안하고 불신스러움, 이 표출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이재명 때문인데 덕택도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귀국한 1년 만에 귀국한 이 전 대표가 희망과 미래로 그 기대를 채워줘야 될 텐데 하는 또 두려움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대표 본인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요. 결국 오늘의 그 일정은 나라를 중심에 두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치의 원점인 DJ 묘소를 찾으면서부터 나라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시작해 보겠다라는 결의로 해석이 됩니다. 공항 현장에서 이제 환영 그 인파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놀라셨다고 했는데, 약 그 1000여 명의 인파였던 걸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양적인 면에서의 놀람은 어떤 거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실제로는 1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먼 곳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멀리 지방에서. 그런 전라남도의 끝, 또 경상남도의 끝, 이쪽에서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연호하는 내용이 굉장히 말하자면 격려성이고 힘을 돋궈주는, 1년 만에 돌아오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당신에게 기대를 거니까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다오라는 그런 그 연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정치적인 그 클래식한 현장이었다고 할까요? 이제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이제 거물급 인사가 이제 있는 자리에 많은 이제 뭐 그 지지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또 크게 육성으로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 어쨌든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 파장이 어느 정도일 거로 예상하십니까? 국장님이 신 국장이 앵각해서 클래식하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DJ 귀국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건데 어찌됐건 다만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이재명 현 대표의 반응이었는데 첫 마디가 기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좀 뜸을 들인 뒤에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시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지장 나은 다시 말하면 우리 당을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해석이 됐고 그 말은 뭐냐면 도와주지 않으면 분란과 갈등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라는 저는 의미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나 본인이나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당내 갈등이 일으키지 마라. 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이 정부만 엄청 계속 공격해다오라는 걸 텐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선 때 돌고 돌아가서 보면 굉장히 긴밀했, 어떻게 보면 중요했던 시기가 2021년 2월쯤인데 지금 유동규의 법정 증언이나 이런 거 보면 그때 김용이 경선 자금 도와달라 20억 SOS 친다 나 지금 호남 돌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물론 유동규의 일방적인 진술이긴 한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쯤은 전후 사정을 꿰맞춰 보면 가장 핵심적인 광주 호남에서 미리 이재명 당시 지사팀이 내려가서 조직 작업을 했구나라고 느낄만 하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대표 경선에서 홍영표와 어떻게 보면 송영길 의원이 대리 전쟁을 치를 때 결국은 또 돈봉투가 돈낸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결정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결선 투표 없다고 손을 들어줌으로써 막을 내린 경선 과정을 만약에 반추해 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발언할 수 없을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지자들의 요구도 너무 당내 공격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7대 3으로 해야 될지 8대 2로 해야 될지 대여 공격을 8로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당내 저런 사당적 요소를 무시를 못할 테고 아마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국내 정치 현실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이 있다라는 이제 이 발언이 본인이 대선에서 이제 그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됐으면 현재 이런 상황,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또 해석도 낳고 있는데 향후 행보에 있어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날지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를 이제 만나면 전 현직 대표 간의 이제 만남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통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갈등이 오히려 더 좀 크게 되는 불거져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앞으로의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설왕설래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면 여당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120석도 힘들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펼쳐질 민주당의 상황 좀 예측하시는 대로 들어볼까요? 일단 뭐 하태경 의원 얘기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뭐 무게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국민의힘 쪽도 그럴 거예요. 지금 선거가 무지 남았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게 뭔 소리야 뭐 그러는데 엄살로 약간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할 수 없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누구를 처음으로 만날 거냐라는 얘기를 이 시사평론을 하는 분들이 얘기를 쭉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맨 먼저 만날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맨 먼저 만날 사람이 이재명 현 대표냐는 데 대해서는 아마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부정적이시군요. 네, 저는 먼저 만나야 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만나야 될 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DJ 묘역 다음에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도 생각이 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이 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먼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상임 고문들이 지금 쭉 계시기 때문에 이 중에는
친명을 하신 분도 있고 반명을 하신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죠. 안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전현 대표고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신 의원이 아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내지는 재판이니까 그것도 물론 영향을 주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안 만날 수는 없는 거고 만나야죠. 만나면은 결정적 장면 정말 섭섭하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이게 뭐 하늘이 뒤집어지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몰랐던 거고 이 전모도 지금도 완전히 밝혀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맨 먼저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목소리를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하여튼 만날 겁니다. 만날 것이고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이낙연 전 대표 이제 귀국과 동시에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은 민주당이 더 뭉칠 것이냐 아니면 좀 갈라질 것이냐 그 사안인 것 같아요. 저는 뭉칠보다는 갈라진다. 갈라지는 정도는 문제이지 흔히 하는 말로 원심력 그러니까 쭉 늘어지는 다시 말하면 바깥으로 원심력이 커진 거는 분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역사가 있는 거고 둘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도 요즘 호남 민심이 좀 묘해진다고 저는 지인들한테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래도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낙연 전 대표한테 완전 마음이 가는 건 아니지만 네. 한 번 더 우리가 이낙연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인 몇 명한테 들은 이야기로. 네. 이런 호남 민심이 중요하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아까 전에 하태경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을 맡게 되면 우리가 여당이 국민의힘이 120석 힘들다는 이야기는 흔히 하는 국힘 안에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이재명 대표 덕을 많이 봐. 우리 야당 덕을 많이 봐라는 표현에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생각에. 네. 그 국힘 의원, 전현직 의원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재명 대표 덕분에 우리는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인지 뭐 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왜 9달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네. 그런 기류는 남아있다. 다만 뭐 실제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서 어떤 위치를 다시 한번 뭐 지기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원들의 마음에 또 당의 성장에 아니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바로 그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이제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예상 후보자가 이제 속속들이 언론에 지금 함한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까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장관급 인사들 한동훈 원희룡 장관 또 안철수 나경원 뭐 윤희숙 거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까지 이제 소환이 되고 있는데 또 여기 또 그룹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전략적 그룹 뭐 자객 공천 그룹 그리고 유보 그룹 이렇게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요런 현재의 그 굉장히 후보군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요 국민의힘의 요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야 뭐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뭐 아무 얘기나 다 해도 그게 괜찮은데라는 그런 단계니까 할 텐데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유승민, 이준석 이 두 분한테까지 손을 내밀 만큼 유연하고 포용력이 강한 그런 국힘당 지도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한 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승민, 이준석을 어떻게 쳐내느냐를 연구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끌어안고 들여오느냐를 연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나경원 전 대표도 지금 쳐낸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생각하기 힘든 보통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아주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대표해서 몰아냈는데 다시 이걸 끌어안으려면 아마
집단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그 대표 후보에서 사퇴를 했는데도 그거는 어떻게 뭐 복원이 역시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경원 대표는 복원을 바라고 그만뒀겠죠. 네. 근데 이제 칼자루 쥔 쪽에서는 나경원 대표를 밀어내는 그 원심력이 훨씬 더 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이것도 마사지를 되게 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훈 그 시대전환 대표는 조금 전에 이제 그 강화랑의 정치랑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현재 그 민주당, 국힘, 국민의힘 다 이제 열려 있다고 본인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가까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두 분 뭐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으로 hợp의는 되는 요소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뭐 전제 조건은 많이 붙겠죠. 예를 들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든지 무슨 권한을 달라 할 텐데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조정훈 의원의 마음은 제가 아까 본 바로는 국힘 쪽으로도 마음이 훨씬 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조심해야 될 대목이 이게 9달이 남았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흔히 하는 말로 우리나라의 역동성이에요. 정치의 역동성이라는 게 제가 2019년도에 보십시오. 2019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야 문재인 정부, 문재인 민주당 총선 망했다고 그랬어요. 저 기억이 나죠. 네. 지역의 분위기도 그랬는데 2020년도에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K-방역 성공했다는 언론 보도 외신이 나오면서 돈 미안하지만 방역 지원금 뿌리면서 확 달랐어요. 몇 달 만에. 이게 우리나라 정치예요. 그러니까 9달 남았으니까 지금 뭐 그룹이 어떻다. 이게 다 이른바 흔히 하는 지략가들이 만드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야당 심판, 거대 야당 심판론을 내세우는 우리는 국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당연히 뭐 민주당이나 또 정권,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내세우겠죠. 근데 그 지점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어찌 경제 상황, 국제 상황도 무시 못하는 국제 상황이라 하면 러시아가 예를 들어 러시아와 중국 저 블록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다든지 국제적 힘 감각에 변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동하는 거예요. 미국과 어떻게 보면 일본 동맹이 더 우세하다면 국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예측도 지금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산업부 장관도 이제 해당 장관인데 이보다 더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장관급 인사 바로 이제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인사인데 방통위원장에는 그동안 쭉 언론에 이제 등장을 했던 이동관 특보, 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고검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제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대거 차관급에 이제 배치되는 걸 두고 허세 장관 밑에 실세 차관이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개각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매우 고집스러운 인사를 해요. 특히 이동관, 김홍일 이 두 분의 그 기용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고요.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요.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고집세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특히 방통위원장은 지금 현재 KBS나 MBC 상황이나 또 다른 방송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임무가 너무나 분명해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 자녀 학폭 문제 때문에 7월 달 내내 시끄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월 하순에 어느 시기가 되면 뭐 7말이나 8초쯤에는 임명을 또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인사가 6월 달에 벌써 인상이 지어졌는데 7월에도 또 인상이 지어지고요. 정말 고집 대단하네. 아마 이런 인상이 국민들한테 찬상으로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 될 것이고 김홍일 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지금 강행을 하는 거예요. 검사 너무 많다, 검사 안 된다 해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것도 또 하나 정말 고집스럽다. 그리고 또 MB 때 사람. 그래서 이 몇 가지
인상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탁 각인시켜주는 그런 인사가 될 것이고요. 이 차관에 또 한결같이 전부 다 용산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내려보내는 것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네. 이렇게 집단으로 차관이 내려가면 이 후과는 뭐 분명하거든요. 네. 차관 실세는 뭐 너무나 빤해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려스럽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지금 있습니다. 네. 거대 야당이 그 국회에서 완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장관이나 뭐 누구 장관 한번 해보실래요? 장관의 생각 전부 다 아예 안 합니다. 왜? 청문회 나가서 탈탈 털리는데 가족 생활도 없어요. 엉망인데라고 해서 다 손사래를 친다는 게 소문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거 왜 나가냐? 이런 생각.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문제가 있는 거. 또는 그러니까 차관 인사 관료들을 승진하는 게 훨씬 더 국정을 유지하는데 손쉬운 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게 우리 현실한 점. 네. 옳고 그르 판단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썩 와닿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되자마자 공영방송이 자리를 잡을 기회가 있어요. 그때 특별 다수제를 그래가지고 MBC와 KBS 이사진을 모두 다 13명을 하자. 거기에서는 사장을 뽑을 때는 완전하게 특별 다수제 3분의 2가 찬성할 수 있도록 하자. 한 정파에서 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사장이 안 되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그 법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대충 의형부형된 사람이 사장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MBC의 김장겸, KBS의 고대영 사장 다 이사 바꿔가지고 그냥 임기 남은 사람을 다 파면시켜 해임했어요. 나중에 다 법원에서 다 무죄 나왔어요. 다시 뭐 어떻게 보면 해임 취소 나왔어요.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미안하지만 권력 바뀔 때마다 방송계도 여야 바뀌듯이 바뀐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정부 상황에서는 자 KBS와 MBC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오히려 사실과 다른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있는 마당에 이 상황을 놔둘 거냐. 이동관처럼 오히려 언론 사정을 아는 사람을 보내서 공영방송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욕구 내지는 니즈가 커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마땅치는 않으나 이거 역시 좀 한번 겪어야 될 일을 하는 생각을 하고 좀 체념하는 편인 게 사실 저 같은 입장은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념하면 안 되는 건데요, 사실. 아니 체념이라고 이게 현실이 아니겠느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예, 어느 시간이 지난 네.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바로 잡아야 될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워낙에 답답한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좀 짧게 짚고 뭐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 충돌 상황이 또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놓고 여야 간에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레가 이제 30일인데 모레 본회의 이후의 상황 좀 뭐 한 1분 정도씩 들어볼까요? 아니 뭐 세 번째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이것도 뭐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피치 못하고 또 이렇게 격돌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이 상황이 결국은 연말까지 가게 될 거고요. 또 길어지면은 내년 초 결국 총선 직전까지 가면서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하니까 밀어주세요라고 아마 양당이 하는 양태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것 같아서 좀 암울합니다. 네. 저 역시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어떻게 보면은 다만 이제 결정이 어디서 날 거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면 경제 상황도 있을 때고 또 하나는 두 당 가운데 어느 당이 혁신하느냐, 내부적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요구에 좀 더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국민들이 안 믿겠지만 요구에 부응하는 듯한 태세라도 갖추느냐. 저는 이 전투가 지금 연말까지 계속되는 국회 전투의 핵심이 될 거다.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이 쟁투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계속되는
전투 양상을 띨 것이다. 두 분이 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